그럼 지금부터 제305차 청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조 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35회 곽규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여름도 어느덧 그 끝이 보일 것 같은 2023년 8월 중순입니다. 동문님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선선한 가을을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게 맞이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6월 포럼 때부터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해오고 있는 포럼의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휴가철인 관계로 참석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일단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님들의 의견을 앞으로도 폭넓게 수렴해야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2024년 내년부터 우리 청조 포럼의 개최 장소와 시간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결정을 위한 전 단계로 우선적으로 현재 후보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 남산 기슭에 있는 문학의 집 서울이라고 하는 아주 쾌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 후보지에서 오늘 10월 5일 날 저녁에 특별 포럼을 열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이 후보지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거기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합을 하게 되면은 일정대로 2024년부터는 여기 플라자가 아닌 그 문화의 집 서울에서 가능하면은 포럼을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조지와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안내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공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포럼은 이희수 교수님을 모시고 중량을 통해 인류사 새롭게 통찰하기라는 연재로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현문 청조포럼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과 연사님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은 휴가 시즌이고 날이 더워서 참석 인원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연사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 간사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조 포럼의 개최 시간과 개최 장소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27년 동안 항상 호텔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청조 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청조 포럼의 주 참여 인원이 20회부터 29회까지로 보면 이 주 참여 인원들의 은퇴 연령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30회부터 35회 동문들도 지금은 은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0회가 만 65세에 해당이 되고 35회가 만 60세입니다. 이게 일반 기업체에서는 60세부터 은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30회에서 35회 동문들도 지금 은퇴한 동문들이 많고 아직 현역이 많은 36회 이후 동문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역들의 청조 포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청조 포럼의 개최 시간을 오후 6시 반부터 9시까지로 변경을 하고 이 전역을 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청조 포럼을 하기에는
예산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에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는 케이터링 서비스로 조용하게 포럼을 진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충무로 사가에 그 한국의 집 근처에 문학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주로 그 여러 가지 또 그 시를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조용한 자리가 있어서 2024년부터는 청조 포럼을 문학의 집에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청조 포럼의 개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기 구회에 박순효 우리 이 총동창회 고모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거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조 포럼 우리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으면은 이 청조 포럼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게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을 갖고 다 같이 좀 협조를 해서 한번 제 생각에는 10월 5일 날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해서 그때는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이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지 않은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이 저는 생각하는 한 50회까지도 좀 참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50회도 나이가 45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50회까지도 좀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35회부터 50회까지 거의 지금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49회죠. 예, 49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49회 한 분 더 계시죠? 예. 또 그러니까 49회가 제가 보기에는 그 줄을 이룰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연령대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현역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으로 한번 이 장소를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 호텔에 조찬 모임을 좋아하시는 선후배님들도 불편하시더라도 현역에 있는 후배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으로 변경되더라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연재는 최근의 핫 이슈인 챗GPT와 인공지능의 산업적 전망과 이슈로 이태혁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연사이신 이희수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수 교수님은 경남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하시고 터키 이스탄불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이스탄불대 연구원, 마르마르 대학 교수 등 이스탄불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중동의 역사와 이슬람 문화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이 대학 후배로서 친분이 있으며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매년 3개월 정도는 중동에 가서 유적 탐사나 역사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전역에서 40년간 현장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연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슬람 문화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열악한 이슬람 풍토 한계 때문에 기업인들이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으로 유명하십니다. 각종 학술 세미나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또 이슬람 문화연구소 소장, 계명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연구원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 연사님은 특히 모든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현장에 뿌리를 둔 이슬람권 연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만 170번 이상을 다녀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2022년 63회 출판 문화대상을 받은 인류 본사, 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23만 권이 팔린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또 이슬람 학교, 톡톡 이슬람, 터키사, 또 쿠시나베 등 9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자가 페르시아 왕자가 그 신라에 와서 신라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고대 페르시아의 서사시 쿠시나메가 이 대형 박물관 그 희귀 문서실에 있는 것을 알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자료를 발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 국내에 우리말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는 이를 그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작년 7월에 영문으로 발간한 것을 금년 말 정도에 한국어로 완역해서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 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연사이신 이희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귀한 분들 모셔놓고 좀 먼 옛날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걱정을 이제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리더들께서도 이게 첨단의 변화들을 또 온몸으로 호흡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시는 게 아마 건강 유지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항상 참 신나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학계의 그 변화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초기 화전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12,000년 전에 저런 도시가 발굴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014년에 세계학계에 보고가 됐고요. 여러분, 12,000년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아닌 수렵 채취 시대 말기입니다. 지난 200년 프리디 리스트 이후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이론이 인류는 구석기 시대, 수렵 채취 시대, 그다음에 신석기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업혁명이란 게 사람이 이제 야생미를 이제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단백질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곡식을 재배하면서 예측 가능한 경제를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도전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량 경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여야 되고, 댐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어서 집단화가 만들어지고, 그걸 위해서는 히에라키가 생기고, 또 갑자기 홍수가 나면은 내 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고, 법령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인간은 어떤 신석기 농업혁명을 이뤘다. 그게 우리가 200년간 배워왔던 기본 이론입니다. 그런데 수렵 채취 시대 말기에도 농경 정주 시대의 어떤 곳에서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고도의 도시 문명이 23개가 동시에 발굴됐습니다.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돼서 0.5% 이내로 연대 추정은 가능합니다. 이 유적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11,600년으로 나왔고요. 스미소니안 박물관 팀에서는 11,700년이니까 100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인류는 인류 역사를 새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 그 얘기 어딘가 하면 바로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이제 퀘베클리 테페라는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 양분법으로 세상을 보아왔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류사를 이제 통찰해 볼 시점에 왔고, 그런 이제 필요성을 이제 갖게 됐다.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스탄불 대학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대학입니다. 회장님께서 너무나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학교 자랑하려고 가져왔던 게 아니고 이 정문에 보면 여기에 라틴어로 1453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대학의 설립 연도입니다. 이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여러분 터키 가시면 이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1983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이제 금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40년이 이제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스탄불 대학 박사과정, 역사과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한 학기가 지나도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까지 배웠던 역사적 오리엔테이션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역사적 인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중동사를 어디서 가르쳤나요? 배웠나요? 동양사, 서양사 양쪽 모두에서 안 가르쳤습니다. 동양사에서도 주변부, 서양사에서도 짜투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류 5천년 역사 중에서 적어도 4,800년간 인류 문명을 주도해간 문명의 중심에 놓고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 학생으로서 굉장히 또 젊을 때니까 굉장히 반발도 심했습니다. 너무 자문화 중심이 아닌가.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세계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3개가 중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현대 고고학의 기본 이론은 이 세 문명권 사이에는 이미 5천년 전부터 광범위한 역사적 접촉과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요즘 현대 고고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이 이제 중국 황하 문명은 파미르 공원이라는 절대 한계 때문에 독자적인 문명권으로 봅니다. 나머지 세 문명권은 완전히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3대 종교가 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치의 빈틈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걸 이제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안 가르쳤을 뿐이죠.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하면서 어떤 서구 유럽 세계와 협력적 동반자로 출발해서 자유민주 세계에 진입하고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운명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가끔은 이게 한번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보면요. 지금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저는 제3세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193개국 중에서 서구의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고 독립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죠? 물론 유럽이나 러시아까지 지배했던 강대국은 빼고요. 대부분이 193개국 1, 2차 양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독립한 신생 독립국이잖아요. 신생 독립국 중에서 한 나라만 빼고는 다 지독한 서구의 침략과 약탈과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독립합니다. 딱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서구는 우리의 협력적 파트너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역사적 인식을 가진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서구와 협력 체제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동맹 해측에서 오늘 우리가 왔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 지식인 사회가 21세기 극복해야 될 하나의 인식론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군사적, 안보적 협력 체제와 어떤 철학과 인식의 일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5%를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무역 입국이고 앞으로도 이 구도는 바뀔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구촌 공동체 문화권이든지 프렌드리하게 고객 중심과 시장 가치를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강대했던 사람들, 가해자, 지배자, 강대국이 만들어 놓았던 논리와 역사인식과 교과서를 통해서 계속 나머지 지구촌을 우리가 바라본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아주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어떤 지식의
이제 흐름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무대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면 이제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소외됐기 때문에 이게 격화됐기 때문에 신화와 미스터리로 이게 뒤범벅했기 때문에 역사적 왜곡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시리아를 흘러가고요. 이쪽에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라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의 문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수많은 이제 작은 문명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강을 따라서 남하합니다. 유프라테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문명이 이제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이 남쪽에 오면 지금 바그다드 쪽입니다. 여기 바빌론입니다. 여기서 두 강이 만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 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A와 B 문명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11 이제 문명 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 플러스 1은 2지만 문명에서는 한 문명과 한 문명이 만나면 2가 되는 게 아니고 1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합해된 이게 메가시너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그리스를 따라서 수많은 이제 소문명들이 발화하고 그 유프라테스를 따라서 티그리스를 마다가 이 바빌론, 메소포타미아에 만나서 메가시너지를 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초의 이제 고대 문명이 발화되는 겁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나일강에서 이집트 문명, 또 인더스강에서 인더스 문명, 또 황하강에서 이제 중국 문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gö베킬리 테페가 여기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상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메르 문명의 어머니 문명이 확인되는 겁니다. 두 문명이 만나는 상류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상류 문명이 이제 소외됐었는데 이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 문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 문명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학계를 뒤집히는 사건이 여기 하란이라는 것이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성서에서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생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나톨리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인류의 흔적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마운트 아라라트 산 보이죠? 여기 어딘가요?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산이잖아요. 이거는 성서국악에서는 다 인정하는 거고, 지금 이제 시카고 팀, 펜실베니아 팀들이 지금 노아를 이제 발굴했다고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반호수라고 보여요. 여기가 에덴의 동산입니다. 하란이 이제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거고요. 사도 바울의 전적지가 다 여기 있고요. 초대 7대 교회가 몽땅 다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7개. 그 다음에 니케아, 에페소, 칼케도 같은 초기 공회가 여기 다 있고, 요 에베소가 에베소 전서에서 에베소고, 여기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셀축이란 마을에서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마리아 유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하우스죠. 이것도 68년 교황 바울 2세가 이걸 공식적으로 가톨릭 성지로 인정해서 매년 8월 15일 날 여기서 성대한 축제가 축일 미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이제 인류학자로서 성서를 학문에 도입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 구약은 일종의 스토리잖아요. 구약이라는 게 얼마만큼 이게 함의가 깊은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트로이가 여기 있습니다. 트로이 그리스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트로이 문명이고 여기가 마이다스 왕이 다스렸던, 마이다스 왕은 아시잖아요. 만지기만 한 황금으로 변하는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마이다스가 다스렸던 왕국이 프리기아입니다. 프리기아가 바로 여기 있고 앙카라 오른쪽에 히타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가 된 것은 여기 흑해 쪽인데 여러분 아마존 들어보셨나요? 여인 왕국이잖아요. 아마존 왕국이 있던 것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모든 신화의 고향도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트로이는 하이니 슐레이만이 여기서 발굴을 성공해서 적어도 1000년 가까이 신화적 영역이 지금 완벽한 역사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트로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이다스의 프리기아 마이다스 왕묘가 여기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 교과서에서는 마이다스는 신화가 아니고 지금 완벽한 역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여기서 한 8군데에서 지금 발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살아있을 시기 내에 아마존도 신화에서 역사적 무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짙어졌습니다. 이 일대에서 바로 이제 이 하란이란 베베클리 테베에서 12,000년 전 도시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역사와 문명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왜곡되고 이제 잘려졌던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불행하게도 여기가 이번에 터키 대지진 지역입니다. 딱 겹치잖아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를 완전히 강타한 겁니다. 지금 막 사람이 지금 뭐 6만 명 확인된 사망자가 6만이고 이재민이 한 800만 정도가 나 있는 이 최근 100년의 대재앙에 유적 파괴됐다는 소리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밖에 내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인류 유적지들이 바로 이번 지진의 진원지다. 뭐 이것들 뭐 좀 아픈 사실을 함께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부터 합시다. 게베클리 테페고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뭐 12,000년 전 도시가 뭐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움집에다가 뭐 이상한 옷 입고 우우 소리 내면서 살았다고 그런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규격 도시입니다. T자형 기둥이 딱 타원으로 완벽한 청량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20톤에서 50톤입니다. 여러분 12,000년 전에는 인류가 금속기를 사용할 꿈도 꾸기 전입니다. 뭐 철기가 기원전 1500년이고요. 이제 청동기가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 디테일을 한번 보실까요? 그냥 기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기둥 속에 다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게 양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각은 좀 딱딱한 돌로 무른 돌을 하면은 이게 파내에 가니까 쉬운데 양각은 도돌새김이란 것은 주변의 돌을 다 깎아내야 되고 이 글라인딩해서 평평하게 해야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돌출 부분을 미학적으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도의 예술과 기술의 압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봐도 이 포효하는 사자와 이 꼬리 이건 뭐 예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조각하는 사람들은 막 그건 멘붕 상태라고 그럽니다. 걔네들. 그리고 모든 기둥마다 이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T자형인데.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고고학 멘붕 치면 이제 이 사건부터 이제 나옵니다. 실제로 세계학계가 멘붕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돌에 보니까 일종의 이제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독이 되면 세계 최초의 이제 문자가 되는데 천문도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역은 그냥 평원입니다. 평원에 여기 한 70m 되는 언덕인데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선앙당처럼 이 올리브 나무인데 여기서 지성도 드리고 하던 곳입니다. 뭔가 기운이 서린 뭐 기령산 한복판 같은 그런 데였기 때문에 지금
발굴됐던 게 이게 신전입니다. 신전, 고대 신전. 그런데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게 이제 크레인이 툭툭 걸리는 겁니다. 큰 몸돌이 깔려 있어서 보니까 이게 자연석이 아니고 이게 인공석재잖아요. 막 조각도 있고 글씨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일부는 자기 집에다가 담 샀는 데 쓰고 뭔가 하나는 굉장히 정교한 사자 모양 아까 봤던 이제 이걸 보니까 이거는 돈 되겠다 싶어서 그 석재상에 이제 시장에 나가 팔았는데 석재상은 하도 돌을 다루니까 알잖아요. 예사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는 사람마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무난하지가 않은 사람이 좀 있었겠죠. 이게 이제 신고가 돼서 이제 경찰이 동원되고 이 돌의 주인이 누구냐, 어떤 농부 모 씨의 집이다. 그 집에 가니까 창고에 막 이런 돌이 있고 어디서 캤느냐라고 따지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이걸 이제 특히 고고학자들 해독이 안 돼서 마침 인근에 한 60km 지점에서 독일의 클라우드 슈미트 고고학팀이 다른 신석기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는데 그 팀이 이제 일로 와서 보니까 이제 신석기니까 좀 뒤에 거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공부하기도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그 사이트를 포기하고 여기 매달린 겁니다. 이게 이제 30년간의 이제 발굴 끝에 2014년에 바로 그 클라우드 슈미트 독일 고고학팀이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가 이제 깜짝 뒤집어지고 뭐 고고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현장에 다 가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1급 대표 고고학자들 2팀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가서 답사를 하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또 서울대학 김광현 교수를 중심으로 건축쟁이들도 내놓으라는 성효상치 뭐 각각 분야가 다른 건축쟁이들 다 데려가서 현장에 가서 야 해석해봐라. 해석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제 화두가 이제 됐던 지역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제 복원을 해놨는데 공사 이게 이제 23개가 연이어서 이렇게 있는데 규모는 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하중이나 노동력 생산성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900명의 노동력이 동원됐다고 나옵니다. 요즘은 과학이 학서 이제 인문학도 과학입니다. 900명의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은 뭐 맨날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력 동원할 때는 5인 가족에 1명 정도가 동원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5 하면은 적어도 5,000명, 4,000명 내지 5,000명의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이 남아있잖아요. 도시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도시 공동체는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적지 밑에 있거나 또 아직 이제 상당히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제 아직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그거는 이제 반드시 찾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외계인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 발굴된 데서는 다 동물뼈라든지 어떻게 연대를 하면 동물뼈, 그 다음에 이제 그 곡물로 바쳤던 곡식 나달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꽃가루,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연대 측정을 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그걸 이제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인구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신공양의 풍습은 없었다는 거고 또 이제 사람의 죽음의 무덤은 아니었고 이제 어떤 지성의 신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살던 곳은 따로 있었다는 것도 이 유적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4대 고대 문명이나 유럽에서 제일 오래됐던 스톤헨지보다 100년, 200년이고 8,000년이나 앞선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문명의 농경, 동물, 사육, 도구 사용으로 대량 인구의 동원이 가능해서 농경 정착 시대의 혁명이라는 이론이 이제 깨져버렸다. 농경 이전의 수렵 채취 시대에도 대규모 도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류사의 새로운 가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프리드리히 리스터가 19세기 초니까 지금 200년 전에 만들어 놨던 걸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야만, 목축, 농업, 농공, 농공상, 마르커스 변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인류의 사회 발전 진화론에 대한 모든 이제 이론들을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사건입니다. 그럼 4대 고대 문명은 기원전 3,000년, 길게 봐야 4,000년이니까 5,000년 내지 6,000년 전이 거의 12,000년이잖아요. 그럼 6,0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설명되기 위해서는 6,000년의 중간 공백에 대한 문명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확인이 됐습니다. 10,000년 전 도시요. 이제 göbekli tepe보다 2000년 이후니까 기원전 8,000년이니까 10,000년 전 도시. 이거는 우리 고고학 교과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일반 교과서는 안 실려 있지만 그보다 2000년 뒤에 이런 규격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 땅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그 반도에 한 1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멀지 않는 곳에. 그래서 이런 멧돼지 황소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규격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다 규격 도시입니다. 그냥 대충 뭐 땅 파고 움집에 사는 게 아니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맞춤형 도시고 아래층은 이제 동물 마구간이나 창고로 쓰고 2층은 사람이 삽니다. 이 습기나 벌레 때문에. 그다음에 2층에 다 길이 있어서 이웃 간에 오갈 수 있었던 그 발굴했던 이제 고고학자가 이렇게 이제 모형도를 만들어 놨고요. 인구가 8,000명 규모였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8,000명 큰 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8,000명, göbekli tepe가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2,000년 뒤에는 공동교육 규모가 이제 8,000명. 이거는 이미 뭐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직접 이분과 현장에서 우리 한국 고고학자 20명과 그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고요. 영국 고고학자 이안 호들리가 평생 첫달 휴육을 이제 발굴하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임하고 마치기 직전에 이분이 직접 따옴표를 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왔습니다. 당신이 끝나면 이제 첫달 휴육은 아무도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평생 연구했던 첫달 휴육을 한 문장으로 좀 우리에게 정리해달라. 제가 질문을 던졌고 대답은 그랬습니다. 8,000명 정도가 거주했던 완벽한 고대 평등사회고 남북을 가르는 조그만 개천이 있답니다. 근데 북쪽 마을과 남쪽 마을, 뭐 예를 들면 4,000명이 살았겠죠. 근데 남쪽 마을, 북쪽 마을까지는 결혼을 안 한대요. 이 건진혼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 개천 코앞에 다 보이는 거지만 북쪽 마을과 남쪽 처녀, 남쪽 신랑과 북쪽 처녀, 이제 경계로 통혼이 이루어졌고, 그거는 이제 거기서 나온 6월 DNA 분석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사회였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관서나 군의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당한 평등사회였다. 카리스마를 가진 공동체 리더나 위계 질서도 잘 안 보인다. 그 방에서 나온 6월의 치아 분석을 해보니까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식생활 조사에서도 남녀 차이가 없이 남녀가 거의 대등한 입장으로 노동을 담당했고 성비도 비슷했다. 뭐 공동 육아 체제를 갖추었고 영양 상태로 상당히 좋았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0년 내지 4,0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학계가 풀어야 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배워왔던 겁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배워왔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역시 5,000년대의 공백은, 자, 여기가 첫탈유육 göbekli tepe 12,000년, 10,000년 전 조시 첫탈유육이 다 여기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상류잖아요. 하류에서 이제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자, 그럼 중간 문명이 어디 있겠어요? 위에서 어머니 문명이 흘러가면서 남쪽에서 꽃을 피웠다면 두 중간 문명은 일부는 유프라테스, 일부는 티그리스 강에 있겠죠.
그 존재는 학교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바이드, 사마라, 할랴프, 하수나 같은 게 보면 다 기원전 6,000년에서 지나니까 8,000년에서 약 한 7,000년 도시의 존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확인이 안 될까? 이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 시리아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이라크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이게 산업과 경제는 지금 뭐 AI 시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자마자 또 AI 시대로 뭐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산업만큼 바삐 따라가지는 않지만 지난 30년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던 건데 유일하게 서구학자가 30년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게 유프라테스과 티그리스가 사각지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 정상국가로 되돌아오고 이제 세계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자유롭게 액세스가 가능하면은 이 존재들이 여기서 확인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어떤 논쟁의 비약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이미 기원전 7,000년 전에 이런 도시 흔적이나 이런 비너스 여신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조각들이 부분부부로 박물관에 이제 파편으로만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가장 꽃을 핀 게 여러분 아시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로니아 왕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아카드 왕이 있었고 여기 이제 기원전 2300년이고 그 다음에 기원전 1800년, 3800년에 완벽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빌로니아 왕국이고 바로 인류 최초의 법치 국가입니다. 근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여기 뭐 이게 법전인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밖에 별로 우리가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제가 38기부터 42기 한 4년 동안에 뭐 해당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연수원에 제가 이제 그 4년간 이슬람 법과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연수생들에게. 한 학기 강좌를 이제 했는데 한 200명씩 듣는 인기 강좌였는데 함무라비 법전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 천재 연수생들이 탐복합니다. 어떻게 3,800년 전의 인류가 21세기의 기본 법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가?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전쟁포로 보상법, 노사, 분규조정법, 이혼법 같은 282개 조의 정교한 법 체계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은 사마신은 태양신입니다. 이게 이제 앉아있는 신이 태양신이고, 여기에 이제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에게 이 통치권을 하사합니다. 통치권을 하사하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두 가지 덕목. 첫째는 정의로운 사회 규형과 두 번째는 평민과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국가 운영을 주문합니다. 이게 헌법 전문입니다. 이걸 눈에는 이에는 이 어떤 약탈, 이걸 탄료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서구 중심에서 이렇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치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가 얼마든지 사형이 가능하고 정말 법치를 무시한 권력 남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권력을 가진 자, 부자 누구나 똑같이 사람을 죽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고 상해를 하면 그 상해에 응당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법치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성문법으로. 다만 3,800년 전이기 때문에 계층간에 차등을 줬습니다. 이걸 21세기 법적 개념으로 뭐 이제 논다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가 오늘날 우리가 법치를 이야기할 때 이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를 빼놓고는 안 된다. 이제 그게 남쪽이고요. 그럼 이 바빌로니아가 번성할 때 이 원래 인류의 모태인 북쪽에는 뭐가 있었겠는가? 뭐 이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여기 이제 트로이 전쟁이 벌어져서 이 트로이에 복수하고 살던 나라가 프리기아입니다. 여기 이제 거기서 여기로 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프리기아 왕이고 번성기 때 왕이 마이다스 왕입니다. 여기 히타이트가 있고 여기 이제 아마존 여왕이 있고 여기 차탈 휴역 만년 도시, gö베클리 테베 12,000년 도시,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성서 유적지를 이걸 왜 우리가 이제 소외되고 왜곡됐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복원할 수 있을까? 뭐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파편으로 알았던 신화나 역사의 조각 퍼즐들을 하나로 맞추는 지식 이제 여행입니다. 산토리니 대폭발 들어보셨죠? 또 산토리니 여행은 또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 들어봤고 아마존의 여왕 신화적 얘기고 이집트 일람세스 2세도 뭐 시온호 나나미 글로다 읽어봐. 히타이트 제국 철기 왕국이고 그죠? 피니키아 해상 왕국 피니키아가 썼던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프리기아는 생소하지만 만지기 맨나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왕, 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같은 왕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그것도 마이다스입니다. 똑같은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 일신교 왕국인 헤브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 뭐 이름은 다 들어봤지만 상호 연계는 머릿속에 별로 정리가 안 돼 있죠. 각각 따로 놀잖아요. 이게 언제쯤 사건인지 어디에 있었던 얘기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하나의 방정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 사건만 어느 시기인지 알면 전후 좌우로 연결되기 때문에 산토리니 대폭발에서 출발해 봅시다. 기원전 1450년경입니다. 산토리니는 여러분 크레타섬 아시죠? 크레타섬에서 직선거리로 100km 정북으로 가면 산토리니가 있습니다. 기원전 1450년에서 1470년경에 산토리니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대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대폭발이 일어나서 섬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새롭게 융기한 것이 오늘의 산토리니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서 화산 폭발이 나면 일주일간 유럽 항공이 마비가 되는 걸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하와이도 그렇고 이게 인류가 역사를 기한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아틀란티스 대륙 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틀란티스 대륙의 후보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사라진 것은 산토리니 대폭발과 연관시킵니다. 대재앙이니까. 자, 바로 이 산토리니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바로 100km 남쪽에 있는 크레타 문명에 온전할 리가 없겠죠. 이 크레타 문명이 사라집니다. 크레타 문명은 서구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어머니가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럼 크레타 문명은 바로 아테네 본토와 그리스 본토 아테네와 남쪽의 이집트와 동쪽의 아나톨리아 오리엔트 문명의 딱 삼각 덩그리상에 위치하는 섬이 크레타입니다. 그 당시 아직 그리스에서는 문명이 발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크레타는 남쪽의 이집트 문명과 동쪽의 아나톨리아 문명을 받아서 완성한 종합 해양 문명의 크레타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최초의 문명입니다. 이게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에 크레타 문명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그리스 본토로 가서 이게 미케네 문명 들어보셨죠? 이게 그리스 문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동쪽으로 이주해 가서 가장 가까운 동쪽 얘기입니다. 지금 레바논 쪽에 여기 가서 여기 페니키아인의 이제 선조가 되는 겁니다. 일부는 이제 또 이집트로 갔겠죠. 이게 멸망하면서. 자, 산토리니 대폭발이 일어나면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대지향입니다. 뭐 우리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생태계가 고갈됩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그리스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리스 가보셨지만 이게 그 농경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톨리아 반도는 가장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하고 이집트도 뭐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질이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산토리니 대폭발에 일부 타격은 입었을지 몰라도 근데 직격탄은 그리스입니다. 여기는 대책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그리스 사람들이 목숨을 건 이걸 우리가 서바이벌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생존 욕구가 최정점에 도달한 사람이 새로운 돌파를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이게 트로이 전쟁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신화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역사로 보면. 근데 역사의 철칙은 반드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내는 게 역사의 철칙입니다. 이거 뭐 당구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게 역사의 기본 법칙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온갖 서바이벌 생존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 당시 트로이는 대국에서 소위 그리스의 적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라는 트릭을 쓰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기 아마존 왕국이 있었습니다. 뭐 여인 왕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남자들은 시바될 사람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고 또 여전사로서 뭐 화살을 쏘는데 오른쪽 이게 젖가슴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뭐 젖가슴을 도려냈다 뭐 그런 이제 신화로 번복된 얘기입니다. 그런 뭐 조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마존 왕국의 계승자인 히폴리테 공주가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잖아요. 헤라클레스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성적 유린과 성폭행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 여인 왕국에서는 막 치를 떠는 겁니다. 이 복수심에. 그 그리스에 대한 이 앙심과 복수심에 이제 치를 떠는데 이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하자 트로이 왕이 그 관계를 알고 아마존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최정예 전사들을 배를 타고 이 트로이와 합류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겠냐. 학을 띱니다. 그리스 병사들이. 그러나 어쨌거나 트로이 목마를 전략을 통해서 트로이를 멸망시키면서 아마존 왕국도 같이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15세기 말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을 공략하면서 모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을 성적 놀이기로 쓰면서 이제 약탈 침략 전쟁을 해 나가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강을 따라서 계속 이제 중류에 가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전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여성들이 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독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스페인 병사들을 공격하잖아요. 학을 떼는 거죠. 야, 그때 다 죽었던 이 아마존 여전사들이 다시 환생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그래서 그 강 이름을 아마존이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마존 강만 알고 있지 정말 역사의 원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것도 지금 아마존이 지금 막 여러 군데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 트로이에 복속해 살던 나라가 프리기아입니다. 여기 살던 그 트로이 주군이 망하니까 프리기아가 힘을 얻습니다. 근데 주군이 망해도 여기는 완전히 전쟁 끝에 폐허만 있으니까 이 비옥한 아나톨리아 중부를 향해서 서서히 동진합니다. 프리기아가. 근데 프리기아 오른쪽에는 그 당시 히타이트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히타이트 대제국의 트로이가 있을 때 그때 남쪽에가 바로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시대입니다. 이집트도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에 자급자족의 한계가 생겨서 처음으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북쪽으로 전리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각 변동을 합니다.
히타이트도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더 이상 작업 자족이 힘드니까 남쪽 이집트라는 비옥한 국창을 향해서 남하합니다. 이게 지각축 변동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람세스 2세와 오리엔트 문명을 대표하는 히타이트 대제국이 서로 남하 북상하면서 지금 시리아의 카데시에서 맞부닥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입니다. 여기서 한 달간 전투했지만 성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280년경에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카데시 평화조약이고 인류 최초의 성문 평화조약이고 이게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지금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있고요. 사본은 UN 본부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이니까. 그래서 자 전쟁 끝에 전리품은 그냥 전쟁 비용만 다 탕진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빈털터리로 히타이트는 다시 하투샤시라는 수도로 돌아가고 람세스 2세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이 히타이트가 이집트와의 전쟁 끝에 기진맥진해서 빈털터리로 와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라이온 사자 신세였습니다. 이때 트로이에서 독립한 프리기아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히타이트가라는 사자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툭 치니까 쓰러집니다. 그래서 프리기아가 히타이트를 이어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통합합니다. 얼마나 부유했으면 만지기만 하면 다 황금으로 변할까요? 신화는 역사의 은유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이다스가 욕심이 많아서 뭐 자기 공주 왕자까지 다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신탁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박두스 강에 목욕 재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그 황금의 마법을 이제 풀어주겠다 해서 박두스 강에 목욕 재개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벗어납니다. 그 박두스 강이 지금 터키 최대의 사금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정교하게 서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숨죽이고 살던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조금 전에 배웠죠. 산토리니 대폭발에 있던 크레타가 멸망하면서 크레카의 바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가장 가까운 오른쪽, 직선으로 가장 가까운 게 레바논이자 여기서 뿌리를 내린 게 페니키아입니다. 근데 아직도 히타이트라는 주군, 남쪽의 이집트라는 양 큰 주군을 공격해서 정복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근데 페니키아가 힘을 키울 때는 산토리니 대폭발 이후에 약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태계가 80년쯤 지나니까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버려놓았던 땅에 원래 해양민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썩어 빠진 남북의 주군에 목표를 두지 않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튜니시아의 카르타고를 조차하고 스페인까지 지중해 해상왕국을 이룹니다. 이게 우리가 알았던 피니키아의 해상왕국입니다. 이 사람들 장사꾼이잖아요. 오늘 물건을 해서 내년에 얼마를 줄 건지, 물건값을 어떻게 할 건지, 외상값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외상값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28개의 부호를 만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쓰는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문자 없었느냐? 문자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수메르 문자, 시리아 문자, 예수 시대에 갔던 아람 문자, 히타이트 문자, 아시리아 문자, 우수한 문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문자는 약 1%의 지식 권력이 독점하는 지식 권력입니다. 이거는 남에게 가르쳐 줘서도 안 되고 그걸 빼앗겨서도 안 되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피니키아 사람들은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부호를 만들었으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과 민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 혁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인류가 얘기했던 소위 말 알파벳의 이제 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집트 람세스 2세가 모든 정비를 탕진하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왔습니다. 아무 소득 없이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시기입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국 멸망 이론을 보면은 항상 인간의 욕망은 줄여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궤도에 오르면. 그래서 끊임없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 중에 이제 두 가지 공급 루트가 있죠.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은 부가가치가 됩니다. 원가가 있으니까. 근데 전쟁은 전리품이니까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전쟁입니다. 원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교육보다는 전쟁을 선호하는 겁니다. 이제 전리품이 전리품을 낳고 전리품이 전리품을 낳으면서 막 확 이제 급속 팽창합니다. 제국은. 근데 항상 영원히 제국이 팽창이 안 되니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줄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부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총칼로 무장한 자가 약자를 수탈하고 빼앗기는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계급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래로부터 견디지 못한 민생 폭발이 결국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이제 제국 멸망의 기본 이론이고, 이걸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제 적어도 10만의 병사들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아무 소득 없이 배고픈 채로 무장을 갖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민생 수탈과 가렴주구 시기입니다. 그때 모세 치하에 있던 람세스 2세 치하에 있던 모세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추종자를 데리고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10만의 병사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길도 잘 닦아 놨고요. 군대가 10만이 왔다 몇 분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정세가 실시간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세계 최초의 일신제국 헤브라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일신교가 꽃을 피게 되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뭐 빠진 거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무대를 인류사에서 송두리째 베버리면서 이 어떤 은유와 미스터리와 신화의 세계로 묶어두면서 인류사가 얼마만큼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고고학 발굴이 확인되면서 이제 인류사를 다시 이제 쓸 수밖에 없었던 통찰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나톨리아 문명 복원사를 지도로 만들어서 아마 우리 교과서에도 곧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멸망 이후에 오늘날까지 한치의 빈틈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600년의 이슬람이란 제국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지난 100년의 역사적 미스터리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 이슬람이 바그다드나 컨스탄티노플이나 테헤란이나 이런 문명의 하부 구조가 축적된 곳이 아닌 메카라고 하는 사막 불무지에서 문명의 하부 구조가 없잖아요. 그것도 무함마드라는 일자 무식이 고아로, 천의 고아로 태어나서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서 사막의 종교 이슬람이 오늘날 20억이라는 추종자를 붙들어 매고, 다른 종교가 지금 AI 시대에 쇠퇴해 가는데 역동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걸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의 하부 구조 속에 여기서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과거의 빙산의 하부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카운터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시대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로마 시대는 파르티아가 있었고 동남아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는 476년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15세기까지 정확하게 1000년, 그 1000년은 이슬람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슬람 1000년 제국입니다. 이때 이 1000년간 세계 최고의 과학과 학문과 문화와 예술의 절정기는 이슬람 문명이 가졌습니다. 19세기 말 랑케를 중심으로 이제 유럽 역사를 재정립할 때 19세기 말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다윈의 진화론,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백인종 우월주의죠. 로만 카톨릭 중심 사상, 동방 종교나 그리스 종교는 다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인종주의와 로만 카톨릭 중심 사상, 진화론이 절대적 보편 가치로 작동할 19세기 말에서 유럽 문명의 뿌리가 오리엔트에서 특히 이 중세 천년이 이교와 이단이 만들었던 이 이슬람 문명이 세계 최고의 과학과 문명의 수준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유럽 스스로가 중세 천년을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유럽 역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게는 암흑의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인류사에서 특히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천년의 문명 최고의 번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때는 합스부르크의 심장부에 비엔나까지 진출했다가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줄을 잘못 씁니다. 이슬람을 대표하는 오스만 600년 대제국이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에 가담해서 패전하면서 이 대제국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400년간 지배했던 발칸반도가 뺏기면서 거기서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사태, 체첸 사태가 일어나고 아랍이 22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역사는 철저히 성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자도 패자도 아닌 제3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95%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지역도 소중한 시장이고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고객 중심, 시장 중심의 역사적 이제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반석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과 협력 관계를 공고해 나가면서도 우리 주체적인 이제 어떤 역사 인식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히타이트 대제국의 모습 나머지 시간에 가볍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 여기 이제 유적지가 발굴돼서 반경 4km의 도성이 지금 이게 3,600년 전 도시입니다. 도성이 반경 4km 이런 이제 규격 도시가 남아 있고요. 히타이트가 인류 최초로 이제 철기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과학 혁명인 것 같습니다. 철기는 그때는 좀 선처리원 같던데, 철기를 녹여서 프레임에 넣어서 원하는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1540도의 지속적으로 가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1200도까지는 우리가 세라믹이고 1300도까지가 포셀렌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작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도자기라고 이제 구분해서 하지만 근데 1200도에서 1300도로 올리는 게 요즘으로만 하이텍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걸 중국이 경덕진과 조선과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까지도 이제 도공들을 끌고 갔던 것도 지금도 1300도는 고도 기술입니다. 1300도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온도를 지속 가능하게 돼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어떻게 1540도를 올렸을까? 철광석을 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용 교수, 우리나라 최고의 철기 전문가를 현장에 데려가서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현장을 보고 또 과학적으로 1540도는 일시적으로 올리는 건 가능하대요. 중간에 이렇게 참나무를 떼고 숯을 떼서 이제 수온을 중간에 집어넣으면 이게 가열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1540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서 그걸 녹여서 프레임에
이렇게 도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는 거는 자기는 뭐 평생 철거했지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근데 유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고도의 기술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포스코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철강회사니까 히타이트부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철기 혁명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파르티아 이 모든 하나의 사산조 페르시아, 아바스, 오스만 제국을 그리스, 로마 이상으로 적어도 동등하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인류 문사가 이 제국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그리스, 로마 수준으로 지금까지 연구됐던 모든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 살려놨습니다. 하나의 제국으로 다 그리스, 로마 수준으로 다 만들어놨던 게 이제 이번에 만들었던 인류 본사입니다. 마이다스 왕, 이 제국에 큰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 다 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앞에 국도가 지나가는데요. 한 번은 이제 국도 확장 공사를 하느라고 이제 크레인이 와서 산을 깎아내는데 일부. 그러니까 턱턱 걸리는 겁니다. 돌이. 보니까 매끈해요, 돌이. 인공석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문화재 팀들이 오니까 이 사람이 쌓은 돌인 겁니다. 산을 파고 들어가는데 길 내느라고. 그 당시 1960년대만 해도 터키가 이런 구분 기술이 없어서 그 당시 이제 세계 최고가 이제 펜실베니아 고고학팀, 미국의 팀들이 와서 보니까 몇 년을 이게 항공 촬영을 하고 해서 이게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시대에 입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끝에 입구를 찾았습니다. 입구를 딱 열고 들어가니까 56m의 갱도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무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거대한 산이죠. 그래서 이 갱도를, 요거는 이제 뭐 사람이 들어가 약간 복원했습니다. 이 갱도를 이제 따라서 56m를 들어가니까 그 속에 이제 문이 하나 탁 있고 그 성문을 여니까 막 그게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여기 들어가니까 이 관 속에 이게 이제 마이다스 왕입니다. 마이다스 왕묘가 이제 발굴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무덤 구도는 이렇고 여기 보면 이제 만자형도 다 있잖아요, 그죠? 저래서 만자형이 이게 다 있고 여기 뭐 여기 이제 이오니아 문양도 있고 이게 이제 후대 문양의 기초가 됐다는 것도 여기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다스 왕도 황금손 임금님기는 당내기 신화에서 완벽한 역사로 들어가게 됐고 이게 다스렸던 제국이 프리기아 왕국이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시대 때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도 지금 시카고 대학 팀에서 지금 한 6% 정도 발굴이 됐는데 256개의 그 기둥이 있는 반경 4km가 되는 거대한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비교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는 대단한 것 같지만 페르시아는 별로 우리의 머릿속에 없지 않습니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스는 여러분 그리스 제국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는 못했죠. 그리스는 뭐죠? 폴리스입니다. 도시국가잖아요. 폴리스는 우리 교과서적인 정의에 의하면 한 2,000명 규모부터 폴리스라고 그럽니다. 아테네가 가장 번성할 때도 2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28개 나라가 복속하고 있었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으로서 전 세계 인구의 44%를 포진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은 교과서에서 다 100% 그리스의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 최대의 코미디입니다. 자, 다리우스 대왕이 수사에서 출병해서
12만의 병사를 이끌고 2,700km를 행군해 가서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부교를 와서 병사들을 집중적해서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자, 대왕이 17만의 군사를 3,000km 가까이 행군해 가서 공격하는 나라가 셌을까요? 방어하는 나라가 셌을까요? 제국이면 성문 뚫고 들어가서 왕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리스는 폴리스는 47개입니다. 부숴야 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그냥 약탈당하는 겁니다. 계속 약탈당하다가 두 번은 성공했습니다. 한 번은 여기 아테네 옆에 있는 게 마라톤인데 아테네에서 여기서 이제 북쪽에 있는 게 마라톤인데 여기서 막아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42,195m 42km를 달려서 아테네를 가서 우리가 막았다 그리고 죽어서 죽잖아요. 이게 마라톤 코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에 마라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란에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란 가서 뭐 이봉조, 황영조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뭐 거의 계약 단계에 갔다가 거의 끝나면 계약 무효가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제가 80년대 이란에 가니까 뭐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80년대까지만 90년대 초까지만 이란 그 내셔널 커미티 올림픽 위원회에서 IOC에다가 페티션 청원을 합니다.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물론 국제정치 역학상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청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올림픽이야말로 전쟁과 갈등과 분쟁을 초월해서 온 인류가 친구되어 화합을 다지는 대평화의 축전인데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전쟁의 상흔인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으로 한다는 것은 올림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지만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숙된 이제 글로벌 시민이고 또 세계를 상대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될 기본적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요. 국내에서 상영돼서도 안 되는 이거는 문명 범죄 수준입니다. 이게 완전히 전형적인 이제 흑인 게이의 모습이잖아요. 할리우드에서 흑인 게이입니다. 이게 크세르크스 페르시아 왕인데 악마로 묘사하잖아요. 근데 크세르크스 왕은 뭐 책에도 정리했습니다만은 다 구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스 왕입니다. 동전에 크세르크스 동전도 나와 있고요. 어떤 그리스 왕들의 못지않는 교양과 품격과 제국의 풍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관들, 관료들이나 병사들의 옷을 보세요. 이 디자인이나 문양이나 그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문명 수준이. 물론 철학이나 어떤 변정법이나 형이사학적 그런 가치가 그리스가 인류 문명에 끼쳤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문명이나 제국의 수준의 규모나 크기는 달랐던 겁니다. 이제 뭐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만 로마 시대는 파르티아가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고 왼쪽 전역이 로마고 이 그린색이 파르티아인데 파르티아 500년 제국입니다. 정확하게 471년 제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500년 제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지만 13년입니다. 징기스칸 몽골 제국 대단하지만 50년 만에 끝납니다. 근데 세계 최대 제국인 로마와 2800km를 접경하면서 500년 존속해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로마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비옥한 오리엔트 영토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해서 500년을 버텼다는 것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로마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도 파르티아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파르티아는 어떻게 존속했을까? 중국의 비단을 로마에 팔고 로마의 금은 주화 유리 세공품을 중국에 팔면서 500년 국제교육의 물적 기반을 가지고 제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중국은
파르티아가 중요할까요? 로마가 중요할까요? 파르티아가 훨씬 중요한 국가로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국 들어보셨나요? 안식국이 파르티아입니다. 이게 바로 파르티아의 창건자가 아르사키스 1세입니다. 아르사키스를 이제 중국말로 안식이라고 번역해 놨던 겁니다. 이걸 세계사에서 송두리째 빼버리니까 로마사 따로, 중국사 따로, 한국사 따로 이게 잘려진 재미없는 외우는 전련발이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했던 거고, 이 파르티아 때부터 이 여기서 수입했던 이게 로마, 페르시아 유리가 실크루트에서 신라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고분에서 25점의 로만 페르시아 글래스가 지금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4세기, 5세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해석에도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르티아에 있던 이 사냥 기술이 고구려에게 직접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파르티아의 복식이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발해 복식의 원형이 되었다고 요즘은 한국 복식사에서도 이런 논문을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이걸 또 이번에 이제 파르티아를 로마 제국과 대등한 하나의 제국으로 복원시켜 놨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파르티아를 이어서 여기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서쪽에는 동로마가 들었습니다. 두 제국이 400년 동안에 300년 전쟁합니다. 300년 전쟁 동안에 그 피지배 민족들의 삶은요, 300년간 약탈, 수탈, 전쟁 경제를 경험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집단이 등장해서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내일의 삶을 약속해 준다면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블랙홀 상태가 300년간 기다려져 왔던 겁니다. 이때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 제국의 틈바구니 메카에서 무함마드라는 상인 집단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로 무장하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북상합니다. 여기는 사막이니까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왼쪽에 있는 동로마 지역을 툭 치니까 한꺼번에 개업해당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서울대로 썩었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메카를 버리고 최초의 아랍 왕조를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80년 도읍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를 세 차례 치열한 전투 끝에 이 비옥한 오리엔트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조의 수도가 오리엔트의 중심지인 바그다드로 옮깁니다. 여기서 500년 도읍합니다. 여기에 이제 흔히 아바스 제국이고 이슬람 제국입니다. 1258년 징기스칸에 등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1000년 동안 지구상에 이슬람 세계에 범접할 제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슬람 천년 제국입니다. 유럽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식민 강국으로 등장할 때까지 그 1000년 동안 세계 최대의 문화와 학문과 예술의 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먼저 마지막 화면인데 문명을 한 페이지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되게 말이 그렇지. 그 뭐 문명이 있었겠어? 뭐 오늘날 테러나 하는데 뭐 짐작하셨겠지만 오른쪽으로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의 어원이 다 이슬람 용어입니다. 대부분이 아랍어, 일부 페르시아입니다. 이미 이 문명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일상으로 체화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마시지만 커피라는 단어가 아랍어입니다. 이걸 인류가 음료로 마시게 된 것도 아랍이고 이걸 카페 문화를 만들어서 유럽에 전해준 것도 중동인데 요즘 커피야말로 유럽 문화의 아이콘처럼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중세 유럽의 암흑의 시기에 빠져 있을 때 800년간 이슬람이 지배하던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261년간 아랍이 지배하던 시칠리아에서 이게 다 번역돼서 라틴어로 번역돼서 로마와 피렌체에 전해짐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단단한 지식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뭐 르네상스 모르는 분이 안 계시지만 중세 천년 갈릴레이가 16세기 사람입니다. 르네상스가 한참 진행 중인 전성기 사람인데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하면은 맞아 죽는, 파문당하는, 목숨을 내야 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평선을 따라서 배를 가면은 수평선 끝에서 폭포처럼 떨어져서 지역의 심연에 떨어진다고 해서 바다로 못 나갔잖아요.
그 콜럼버스가 1492년 처음으로 이제 바다를 나와서 신대륙을 가는데 그것도 끝까지 그게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 그건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인디안으로 그러면 굉장히 지금 모독입니다. 요즘 인디안 쓰면 안 됩니다. 그 소발의 지잡기로 죽을 때까지 그게 인도인 줄 알고 이제 콜럼버스가 붙은 인디안을 쓴다는 것은 문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카로 다 공식적인 용어 우리 교과서도 다 바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역사적 실적으로 이제 배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명의 하부 구조가 설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어나는 단단한 지식 원동력이 됐다. 알고리즘, 4차 산업혁명, 이제 AI, 뭐 다음 시간에 또 챗 GPT 이제 강사를 들으시면 이제 질문 던져 보십시오. 마음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4차 산업의 빅데이터는 움직이는 기본 법칙이 이제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뭐 빅데이터가 못 움직이고 4차 산업혁명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게 10세기 페르시아 수학자 이름입니다. 알고라즘이라는 사람이 이 완벽한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알고라즘이가 만들었다고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학자 이름이 학문 명칭이 되고 알고라즘이가 만들었던 또 다른 학문적 업적이 여러분 엘지브라 대수학 아시잖아요. 같은 분입니다. 1000년 전에 이 완벽한 법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1000년 후에 인류가 이걸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 중동을 진출하면서 건설, 또 2차례 오일쇼크를 통해서 석유, 또 2000년부터 알카에다와 IS가 저지르는 테러, 그래서 건설, 석유, 테러라는 20세기 후반의 현상학적 키워드를 통해서만 우리가 중동 이슬람 세계를 이해해왔고 지금도 머릿속에 그런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 글로벌 최고의 무역 강국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냉정적 만들어지는 이제 키워드를 벗어나서 그 사회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하부 구조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가야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문화 연구, 이제 고객 관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무리 말씀 드리고 오늘이 이제 여러분이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슬람 세계나 또 중동 오리엔트를 바라보는 약간의 지식 자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